이 클로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요, 제 사업의 성공, 사업의 실패에 이거를 클로즈 바이러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제 사업의 실패에 항상 이 클로즈 바이러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을 성공에 이 항상 클로즈 바이러스를 피했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클로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사업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좋은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혹시 네 분 클루지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보죠. 클루지 클로지 뭐 게임을 많이 한다. 게임일 수도 있겠네. 클로저. 네, 클루지는 뭐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튜버 자청님께서 굉장히 그 최고의 책으로 뽑기도 하는 이제 책이면서도 클루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클루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요, 제 사업의 성공, 사업의 실패에 이거를 클로즈 바이러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제 사업의 실패에 항상 이 클로즈 바이러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을 성공에 이 항상 클로즈 바이러스를 피했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클로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사업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좋은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클로즈에 대해서는 뭐 책에서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세련되지 않은 해결책이라고 얘기하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그래서 자청님께서는 다르게 표현해요. 어렵다, 이 개념이. 여서 약간 이렇게 쉽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유전자 오작동. 유전자 오작동에 대해서 뭐가 감이 오시나요? 네,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전자 오작동의 사례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 당 섭취와 비만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지금 당 섭취와 비만 때문에 뭐 여러모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당뇨병이나 이제 비만으로, 그게 결국에 인간이 덜 진화됐다는 겁니다. 덜 진화됐다는 거고, 과거에는 사실은 당 섭취가 굉장히 유리했어요. 당 섭취를 많이 하는 게. 그래서 과거에 영양분이나 어떤 그런 먹는 것이 부족했던 시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당을 최대한 많이 섭취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을 많이 쌓아놨어야 됩니다. 어떤 그 굶주려야 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하지만 현대에 이렇게 식량이 풍부한 시대에서 사실은 과거의 그런 어떤 유전적 이런 부분들이 별로 쓸모없는 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다른 비유를 하나 해보면 만약에 수풀이 있는데 거기서 무언가가 막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미지에 어떤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제 과거에 원시인들은 도망쳤겠죠. 왜냐면 나를 해할 수도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요즘엔 뭐가 나올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게 과거의 어떤 새로운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해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전해보지 않는 일을 도전한다고 해도 사실은 리스크가 없는데, 이 과거에 사실 원시 때부터 두려워했던 것,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아직도 유전적 형질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이제 유전자 오작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현대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많은 비효율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클루즈를 설명할 때 뭐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진화는 리셋이 아니라 리폼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진화하면서 뭐 이렇게 직립보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걸 하는데, 그게 사람이 한 번에 멸종한 다음에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멸종한 다음에 다시 이 종이 다시 탄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씩 그냥 이 등이 펴지는 약간 그런 리폼의 과정, 다시 형성되는 형태가 다시 점점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에 가깝지, 실제로는 멸종하고 다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이런 유전자의 어떤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남아있고 그런 과거에는 도움이 됐던 건데 지금 도움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진화되지 않았다. 지금 존재하는 것들은 이전 형태들의 수정판일 뿐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저는 사실 이 클루지를 그래서 제 인생에 약간 비춰봤을 때 사실 이 유전자 오작동이라는 말을 들었어도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뭘 잘못했고 뭘 잘했지? 라는 걸 생각했을 때 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봤어요. 뭘까?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봤는데 저는 스스로 그래서 약간 이거에 대해서 또 재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해석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말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정도, 정도에 대한 집착으로 표현하면 저한테 굉장히 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 20살 이후부터는 근로지를 피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 세 가지 요인이 있었고요. 그 세 가지 요인과 어떤 그걸 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저는 20살 되기 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대부분이 클루즈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그들은 아직 줏대가 서지 않았으니까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0살 때 대부분 다 똑같은 클루즈에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대 기준으로 그래서 사람이 그 변화가 무쌍한 시대에 과거에 어떤 좋았던 게 지금은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좋았던 거를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20살 이전에 대부분이 정도라고 혹시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20살 이전에 사람들이 정도라고 느끼는 게 일반적으로 대학을 가거나 그렇죠. 좋은 대학, 저는 그래서 좋은 대학에 대한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느끼는데 근데 어쩌면 만약에 제가 학자가 될 거라고 하면 좋은 대학에 나오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만약에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좋은 대학이라는 게 과연 나에게 정도일까? 사람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좋은 대학을 거의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처럼 모든 거의 100이면 100한테 나 좋은 대학을 가라고 하는데 사실 그리고 저게 다 정답인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사는데 내가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과연 그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유리한가? 아니면 어쩌면 내가 그냥 이런 물건 판매하는 일을 빠르게 해보는 게 인생에 더 도움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되게 위험한 발언을 하고자 하는데 뭐 여러분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좋은 대학이 어쩌면 클루즈일 수도 있다. 이 좋은 대학에 대한 어떤 믿음이 이 클루즈 바이러스일 수도 있다. 뭐 누군가에겐 아니겠지만 누군가 그 대학에서 정말 유용한 걸 배워서 거기서 배운 걸 인생에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좋은 어떤 무언가겠지만 사실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대학은 그냥 클루즈일 뿐이지 않나? 내가 대학에 가서 1년에 뭐 1,000만 원씩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1년에 1,000만 원씩 4천만 원을 쓰는데 그 4천만 원을 대학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썼다면 내 사업을 하는 데 썼다면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데 뭐 거기에 대한 자본으로 썼다면 어쩌면 더 좋은 결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좋은 대학이라는 클루즈에 저도 빠져서 좋은 대학을 목표로 했었었고 세 가지를 어떤 요인이 있어서 20살 때부터는 클루즈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고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그리고 두 번째는 첫 알바였고 세 번째는 공부였습니다. 바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도에 대한 집착이 진짜 강하신 분이었어요. 정도에 대한 집착이 제가 볼 때 정말 강하신 분이셨고요. 아버지는 그 당시에 사회에서 굉장히 자기가 정도라고 느끼는 일을 하셨습니다. 일을 결국에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셨고, 그래서 아버지는 경찰이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을 꿈꾸셨고요. 공무원 중에서 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경찰을 하셨고요. 근데 사실은 경찰이 굉장히 관료적인 조직이고 지금은 좀 더 나을 수 있을지언정 저희 아버지가 다닐 때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관료적이고 딱딱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사실 조직에 적응 잘 못하셨습니다. 일하시고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고요. 내가 그냥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구나 이 일을 하면서. 근데 그게 경찰이라는 관료 조직에서 느끼는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아버지가 저랑 비슷하게 겹쳐 보였어요. 내가 만약에 이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내가 공무원을 한다고 치면은 아버지처럼 일로 만족하지 않고 불행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저는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대기업이라는 거를 제 친구들은 다 꿈꾸고 있었는데 제가 대학을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또 목표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사람들이 또 찾아내는데 그게 어떤 친구는 공무원이었고 어떤 친구는 뭐 대기업이었고 어떤 친구는 전문직이었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직으로 뭔가 빠지고 싶은 제 적성이 있거나 뭐 관심 있는 일은 없었고요. 대기업 이후로 생각을 하면 저는 아버지랑 그 공무원이랑 대기업을 생각하면 그냥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내가 아버지 모습처럼 저렇게 딱딱하고 위계질서가 명확한 곳에 갔을 때 내가 똑바로 할 수 있을까? 나도 아버지처럼 몇십 년 동안 힘들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정도가 어쩌면 이 정도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냥 가는 길일지언정, 그래서 다수를 따라가는 길이 될지언정 어쩌면 본질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정도가 곧 본질이 아닐 수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20살 때부터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그 다음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선택지들에 대해서 이게 꼭 정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의심을 아버지 덕분에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형 같은 경우에는 정도에 대한 아버지의 집착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다른 똑같은 유전자를 받았을 텐데 그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버지 덕분에 이 정도에 대해서 한번 틀을 깨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첫 알바를 했을 때인데 사실 저희가 그래서 아버지가 그 공무원으로 하시다가 흑화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다단계에 빠지셔갖고 다단계에 빠지셨습니다. 공무원 경찰이 갑자기 다단계 좀 그렇죠. 다단계에 빠지셨고요. 그래서 이제 다단계를 시작하시고 10년 동안 돈을 거의 못 버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단계는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야지 돈을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맨 밑에 계셨던 것 같은데 피라미드의 맨 밑에 계셔갖고 일은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공무원 하실 때보다 몇 배로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돈을 못 버셨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가세가 굉장히 기울었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보증 사기 같은 거 좀 당하셔갖고 그래서 이제 집이 진짜 많이 어려워졌어요. 빨간 딱지 같은 게 붙었고 뭐 저는 용돈 같은 거는 당연히 받은 적은 없고요. 그래도 제가 1년에 한 10만 원 정도를 쓰긴 썼는데 그걸 쓸 수 있었던 거는 저희 외할머니 외갓집에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용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다 합쳐서 한 10만 원 정도를 받으면 1년 동안 잘 아껴서 썼어요. 근데 제가 첫 알바를 했는데 첫 시급이 이제 4,300원이었는데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했고 한 달 정도 열심히 일하니까 모르겠어요. 한 70만 원 정도 벌었나 50만 원을 벌었나. 사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어요. 내가 나한테 10만 원이 1년치 돈이었는데 내가 한 달 만에 70만 원이면 7년치 돈을 벌었어요. 한 달 만에. 내가 10년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소비한 돈의 7년치를 제가 한 달 만에 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히 작은 돈이었을 수 있는데 이때까지는 제가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먹을 수 있다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뭐 친구들이 노래방을 가서 나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첫 알바를 하고 나서 7년치 돈을 한 번에 벌게 되면서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편의점인지 그때 뭐 마트였는지 그래서 과자도 엄청 많이 사고, 예, 그 김도 사고 컵라면도 사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걸 굉장히 많이 살 수 있었어요. 제가 느낀 거는 제 생활 수준이 일을 하기 전과 일을 하기 후로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뭐 정도가 큰 게 아니라 난 되게 행복하다 지금. 내가 그 과거랑 비교하면 내 그 전에 20년과 생각하면 내가 앞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이후의 삶은 그냥 굉장히 행복하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벌면 그냥 그게 정도이지 않나? 라는 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또 클루지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돈을 뭐 엄청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텐데 그 기준이 굉장히 상대적일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많이 벌어야 행복하겠지만 나는 남들보다 훨씬 더 생활이 안 좋았으니까 사실은 남들 정도 수준만 벌어도 너무 행복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랬고요. 세 번째로는 공부였는데 제가 일단은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편은 아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사실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공부를 안 했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한테 공부하라고 했는데 공부를 아빠가 열심히 해서 어떻게 되셨는데요? 라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나신 거죠. 지금 다단계 하시잖아요. 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나셔갖고 너는 내 새끼가 아니다.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뭐 욕을 하지 않았지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세상에 좀 던져진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던져지고 나서 했던 거는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공부를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고2 한 여름 때쯤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 난 이제 혼자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아버지가 뭐 원래 돈도 없긴 하셨지만 그래도 뭔가 진짜 세상에 혼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일단 제가 수학을 진짜 못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랑 내신은 둘 다 3점 받아봤고, 예. 그래서 열심히 근데 저는 끝까지 다 풀었어요.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해갖고 노가다도 해보고, 예. 가끔 잘 맞을 때도 있었는데 가끔은 뭐 20점도 넘긴 것 같긴 한데,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운이 안 좋을 때는 3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다가 백분위가 비슷했어요. 3점 맞았을 때 99.8%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면 이제 1000명 중에 998등. 그래서 내가 어떤 재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결격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영어랑 언어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 언어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이 저는 이 공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클루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에 갖고 있는 어떤 정도가 있다고 그 공부의 정도라고 믿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예를 들면 뭐 1타 강사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좋은 학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영어라는 학문을 본다고 치면 사람들이 정도라고 믿는 게 문법, 단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언어라고 치면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각자 공부 스타일이 너무 다르니까. 근데 저는 일단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는 전혀 감을 못 잡았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라는 감을 못 잡았는데 저한테 큰 그 가르침을 준 친구가 있어요. 그 가르침을 어떻게 줬냐면 제 친구 중에 공부를 저보다 더 안 하는 막장 이제 인생 쓰레기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모든 시간에 공부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만 했고 근데 그 친구가 공부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만 했는데 판타지 소설을 굉장히 많이 읽는 친구였어요. 하루에 판타지 소설 한 3권씩 읽었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언어 시간에 남들보다 가장 빨리 문제를 다 풀고 엎드려서 자는데 그 친구 성적을 보니까 그 친구가 1등급인 거예요. 다른 그 성적들은 다 말도 안 되는 성적인데 언어만 1등급 받았어요. 그 친구가 하는 거라고는 판타지 소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몰래 집에 가서 갑자기 언어 공부를 하고 있을 리는 없고 인생을 포기한 친구인데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어쩌면 이 언어 공부에 대한 게 학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1타 강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책을 많이 보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고전 문학을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책을 그냥 많이 읽으면
그래서 글자를 되게 친숙하게 느끼고 글자를 읽는 시간이 빨라지고, 왜냐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시험 시간 끝날 때까지 글자를 다 못 풀었어요. 글자를 다 못 읽고 정답을 다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마음이 급해져 갖고 3분의 1밖에 못 읽고 막 찍는 친구들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 친구는 시험이 시작하자마자 절반도 안 돼서 글을 다 읽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글을 읽는 능력이 뛰어났고 글을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 능력도 뛰어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쩌면 저 친구가 정답일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그래서 어쩌면 저게 본질 아니야? 저게 언어의 본질 아니야? 글을 많이 보고 글에 대한 해석 능력이 좋아지는 거? 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또 저도 제가 일단 뭐 학원에 다닐 돈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저 방법은 나도 해볼 수 있겠다 해서 그 친구가 먼저 읽고 나면 미안한데 나도 좀 볼 수 있을까? 라고 해갖고 이제 그 친구 판타지 소설의 책 빌렸고요. 저는 언어 공부는 따로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 따라서 판타지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수능 때 2등급 중에서 좀 높은 2등급을 해서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만족스러운 성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친구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옳았다고 생각하고, 그때 습관인지 모르겠는데 군대 가서 책은 한 100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군대 이후로는 잘 안 읽었습니다. 네, 군대에서는 그래도 많이 읽을 수 있었고요. 뭐 할 게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는 저는 남들이 하나라는 정도대로 해보려고 했어요. 문법을 아까 단어를 공부하고 문법을 공부해보려고 하는데, 단어는 일단은 다시 그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보면 다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자꾸 내가 멍청인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쩌면 이게 또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내가 한국어를 배울 때 저는 답이, 그래서 이 클루즈 관점을 생각해 보면 답이 현장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뭐 어디 저 사람들의 어떤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맞다라고 입을 모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진실에 통일해서 말하는 무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떠면 그 현장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일단 한국어를 잘하고 있는데 내가 한국어를 공부할 때 단어를 공부하지 않고 문법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지금 한국어를 잘하고 있고 내 주위에 멍청한 친구들도, 나보다 더 멍청한 친구들도 한국어를 잘한다 라는 관점에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문법이랑 단어가 정도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또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제가 고2 때 그 6월까지는 그래서 영어가 한 5등급 정도였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수능 때 1등급 맞았습니다. 공부는 별로, 시간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영어를 가장 그 1등급 맞은 친구들 중에 가장 조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런 클루즈에 대한 의심을 했었기 때문에 했고요. 그래서 영어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직독직해라고 혹시 뭐 그런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직독직해. 그래서 직독직해라는 책이 있었는데, 제가 뭐 다른 그 책들 중에서 이 책을 좋아했던 이유가, 이 책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되게 재밌는 지문이 되게 재밌었어요. 막 되게 내가 처음 몰랐던 사실이라든지 뭐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을 막상 이제 해석하고 나면은 되게 재밌는 이야기였어. 영어로 보면 하나도 재미가 없지만 나중에 한글로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였고요. 저는 그래서 약간 당근과 채찍이었어요. 내가 처음에 영어 한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는데, 그 다음에 뒷장에 있는 이제 해답지랑 맞춰보면 그게 다 퍼즐처럼 그렇게 한 문장 한 문장씩 맞췄을 때 하나의 이야기가 되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재밌었습니다. 다른 공부들은 하나도 재미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거는 하나의 또 이야기를 듣는 거니까 재밌었어요. 그리고 문장을 그래서 결국에는 전 외워버렸어요. 문장을 외우니까 단어도 같이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직독직해 책을 한 권을 그 한 문장씩 맞추기를 다 했을 때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그 문장인데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내가 굳이 영어 단어 책은 이제 계속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봐야 되지만 내가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 문장을 외우면 좋은 게 그 문장이 뒤에서도 또 나오기 때문에 이 문장 저번에 봤던 것 같은데 뭐였더라? 이렇게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단어가 뭔가 그 단어처럼 그냥 단어를 그 소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모양처럼 외웠어요. 예를 들면 트랜스폼이 있으면 이런 모양이 저번에 무슨 뜻이었더라? 이런 식으로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책을 한 권 정도 풀었을 때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영어 실력이 꽤 는 것 같다. 그때 당장 그 성적표에 반영이 된 건 아니지만 내가 이런 식으로 책을 10권을 문장을 외우면, 그러니까 문장을 외운다는 게 뭐 그 책을 통통 탈탈 외운다는 게 아니라
문장을 한 개씩 외우는 계속 그 반복을 해 나가면 내가 한 10건 정도 풀었을 때 1등급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6건 풀고 1등급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6건을 맞추게 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6건을 하다 보니까 같은 문장이 수십 번 반복이 됐고요. 같은 문장은 수십 번 반복되는데 그거를 또 저는 되게 재밌는 이야기 안에서 그 문장을 전체를 해석했을 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스토리들이 저한테 다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외에 문법이랑 단어는 끝까지 영어 공부하면서 단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걸 했고요. 저는 사실 클루즈에 대해서 굉장히 인지할 수 있는 이런 3가지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학을 쥐뿔도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남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해서는 절대 성과를 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과목에 있어서도 남들이 하지 않는 방법을 써야 그러니까 나는 멍청하기 때문에 나는 남들처럼 못하기 때문에 나는 편법을 찾아야 된다. 이 정도가 나한테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2학년까지 좋은 성적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정도로 가면 남들보다 똑같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대신 이 정도라는 틀에서 벗어나면 내가 남들보다 잘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공부에서도 얻었던 것 같고요. 알바를 하고 나서 돈에 대한 어떤 클루지도 돈에 대한 정도도 좀 바뀌었고요. 돈은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벌면 행복한 거다라고 해서 내가 뭐 대기업을 이제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는 내가 대기업에서 주는 높은 연봉을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그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알바만 하고 살아도 행복하겠다. 왜냐면 나는 지금 7년치 돈 벌었으니까 한 달에.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이런 정말 그 공무원이나 어떤 그 대기업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20살 이후의 정도라고 생각하는 어떤 길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만약에 좋은 직업이라는 선택지가 없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사람이 뭔가 계속 목표를 찾게 되잖아요. 근데 좋은 직업이라는 목표가 없어지게 되면 사람은 뭘 찾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그런 생각은 했어요. 뭐 돈 지상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좋긴 좋겠다. 왜냐면 뭐라도 목표를 잡아야 되니까 그냥 돈을 많이 벌어보는 걸 목표로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부의 원천이 3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KB 뭐 그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들의 부의 원천으로 꼽는 것 중에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가진 3가지가 있는데 아시나요? 뭐 감이라도 한번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부의 원천 3가지. 부의 원천 뭐 시스템 그런 건가요? 그럼 한 가지 먼저 얘기할게요. 하나는 사업소득. 사업소득, 나머지 2개가 더 있습니다. 근로소득, 투자소득. 약간 불로소득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주식이랑 뭐 이런 거 하는 이유 마찬가지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일 거고 그 다음으로 근로소득.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투자소득은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뭐 20살짜리 애한테 금수저라면 투자소득이 20살부터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선택지는 없었고 근로소득은 포기한 상황이었죠. 그럼 저한테 남은 건 사실 사업소득밖에 없었어요. 사업소득밖에 남지 않아서 저는 그래서 운 좋게 20살 때부터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사업을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돈이 없고 내가 저런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저런 일을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회사에 적응할 자신이 없어서 대기업이나 공무원에 적응할 자신이 없어서 이 선택지가 그냥 지워졌어요. 나는 강제로 그냥 사업에 떠밀렸어. 할 수 있는 게 사업밖에 없으니까. 치킨집이라도 사업이든 치킨집이든 뭐든 사업을 해야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20살 때부터 사실은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근데 왔어요. 저희 대학교 선배 중에 한 명이 소개팅 어플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마케팅 아는 알바를 뽑으려고 했는데 그 형도 돈이 별로 없으니까 굉장히 싸게 일해줄 친구가 필요했어요. 싼데 열심히 일해줄 친구가 필요했고 그 형이 이제 같은 저희 학과 후배들을 굉장히 많이 그 알바를 해달라고 해서 짧게 썼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안 했어요. 일하는 척만 했어. 왜냐면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하든 빡세게 하든 뭐 받는 돈 똑같잖아요. 시간당 받는 돈 똑같고 그게 본인 인생에서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때 죽어라 진짜 미친 사람 진짜 죽어라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업을 하려면 나만의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니까 마케팅이면 되게 사업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웃긴 게 알바를 하는데 그 알바 시간 외에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이럴 마케팅 하는 일을 했는데 글을 미리 그 알바 시간 전에 다 써서 왔어. 그래서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걸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래서 남들은 1시간을 한다고 치면 나는 그 1시간을 위해서 5시간, 10시간을 준비했어요. 왜냐면 이걸 잘하면 내가 나중에 사업할 수 있겠다. 내가 사업해서 돈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운 좋게 이 클루지 때문에 사실은 사업을 할 수 있었고 사업의 길로 좀 빠르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쪽 거를 홍보해 주면서 마케팅에 대해서 정말 빠르게 배웠고요. 그 당시 이제 유행하는 페이스북을 만나서 저번에 얘기했던 불모지 이론에서 나왔지만 그 페이스북 페이지로 결국 갈 수밖에 없었던 게 내가 그 형 밑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바이럴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블로그랑 뭐 네이버 카페 이런 데들은 굉장히 기존에 쓰던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기존에 거기에 있던 마케터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마케터들이 모르는 데를 찾아서 가자. 여러 군데를 다 진행해 보다가 결국에는 페이스북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리고 마케팅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돈을 받는 시간만 일하지 않았어요. 나는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고 나는 사업이라는 건 어차피 누가 돈을 주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냥 내 실력을 키워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마케팅을 그 나이 때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애들은 그 필요성을 저는 못 느낄 텐데 나만 그 필요성을 느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일을 하게 돼서 내가 그쪽에서 이제 잘하게 되니까 저한테 돈을 더 많이 주겠다라는 너가 직접 해. 그럼 내가 너한테 돈 더 많이 줄게. 그래서 너한테 1,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줄게. 너가 직접 해. 라고 하는 데가 나와서 그 회사에 나오고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0에서 1,500만 원을 벌게 됐어요. 그게 아마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군대 갔다 왔다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돌아온 그 다음 해에 그렇게 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아마 제가 제 또래 같은 나이 친구들 중에서는 아마 가장 많은 돈을 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은 클루지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른 친구들은 그 당시에도 다 이 정도를 지향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당연히 가려고 했던 친구들이 당연히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학점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 학점이 뭐 무슨 의미가 됐을지는 잘 모르겠고 저한테 학점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긴 했지만 대학에서 다른 친구들이 학점 공부할 때 저는 그냥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에 대한 클루지, 좋은 직업에 대한 클루지를 버리고 이런 그 사업의 길로 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사업의 길로 갔고 근데 제가 사실 좀 그 당시에 좀 거만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 당시에 같은 또래들 중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으니까 제가 그때 약간 거만해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때까지로 보면 다시 남들보다 괜찮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됐는데 이때 사실 거만해져서 제가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나 마케팅의 천재가 아닌가? 사실 나는 마케팅의 천재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잘 피해서 운 좋게 본질에 와닿았던 것일 뿐이지 저는 절대 천재가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게 클루지다 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모르다 보니까 저는 그 당시에 오판했어요. 나 마케팅 천재인가 봐. 그래서 나는 아니면 내가 사업 천재거나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제 인생을 또 굉장히 몇 년을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그 당시에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막 투자를 받고 이런 걸 봤는데 그 당시에 제 주위에 계신 분들 중에 저랑 또 나이대가 비슷한데 저보다 조금 많은데 어떤 회사가 200억 투자를 받은 회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1,000에서 1,500만 원 버는 것보다 200억 투자를 받으면 내가 1,000에서 1,500만 원을 모아서 200억을 언제 모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나는 사업 천재잖아. 나도 200억 투자 받자.
라는 이제 약간 이런 사업의 본질이 투자가 아닌가? 투자를 받아서 어떻게든 돈이 들어오면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200억 이상의 수익을 낼 거고 그럼 결국에 큰 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오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이 투자가 어떤 이 창업계의 클루즈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업을 잘한다는 건 투자를 잘 받는 거다라는 그런 클루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오만해서 그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해서 굉장히 나를 과신하고 오만했었기 때문에 그 클루즈에 그대로 또 빠져버렸어요. 클루즈를 깼기 때문에 겨우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결국에 또 나를 고평가하다 보니까 다시 클루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겠다고 이제 조금씩 뭐 사람들한테 혹시 투자 받을 수 있는 이런 처가 있을까 이런 거 알아봤고 어떤 저를 되게 좋게 보신 분이 투자자들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2억을 투자 받았는데 사업을 하지도 않고 2억 받은 게 어떤 사람들한테 되게 좋아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번 돈을 그 사람이 사업에 잘 활용할까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라는 클루즈에 빠진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범하는 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사람을 미친 듯이 뽑아요. 왜냐면 일단 돈은 받아놨으니까 사람을 많이 뽑아서 속도를 빨리 땡기려고 하는 거죠. 빠르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단 사람을 미친 듯이 뽑습니다. 그래서 그 200억 투자 받은 회사도 사람을 미친 듯이 뽑았고 결국 지금은 거의 그 회사가 거의 망했습니다. 그 회사 말고 또 투자를 이만큼 많이 받았던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도 거의 망했어요. 왜냐면 일단 사람 미친 듯이 뽑아서 자기 몸집에 자기 지금 수준에 맞지 않는 자기 능력에 걸맞지 않는 사실은 그 정도 수준까지 너무 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결국 그 정도 수준까지 다시 못 맞췄습니다. 비유하자면 운동을 하는데 거의 스테로이드제를 반복을 해갖고 자기가 스테로이드 때문에 이게 사실 지금 근육이 붙은 건데 사실은 그걸 자기 근육이라 착각했을 정도로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2억을 받아서 사람을 갑자기 10명을 뽑았어요. 미친놈처럼. 10명을 뽑아서 빠르게 성과를 내야겠다. 투자자분들한테 2억을 받았으면 20억을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10명을 뽑았고요. 인건비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걸려버렸어요. 갑자기 시한부가 됐어요. 나한테 남은 시간이 10개월밖에 없네. 10개월 후에까지 2천만 원을 벌지 못하면 이 회사 망한다. 가 돼버렸고 다른 회사들도 그러고 있었으니까 더 큰 투자가 들어오겠지. 라는 다른 회사들의 사례를 보면서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회사들도 망했고 저도 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때 그래서 그 돈이 한 몇 개월 지나니까 거의 막 돈이 그냥 증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로를 찾아야겠다. 근데 그때 살짝 의심했어요. 아니 한 3개월 지나면 뭔가 또 생겨야 되는데 3개월 지나면 투자자가 2억으로 직원 잘 뽑았네요. 이제 10억 드릴게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투자자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때 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설마 이 투자라는 게 정도가 아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투자라고 불렸던 정도가 사실 본질이 아닌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면은 그때 다행히 제가 사실 이 마케팅 쪽을 했었고 이런 컨텐츠 제작 쪽을 했는데 투트랙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것만 의존하다가는 회사가 진짜 10개월 후에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갖고 그때 사실 유통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었던 점은 제가 그래도 어릴 때 어떤 되게 변칙적으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창업을 하는 이후에도 적용이 돼서 내가 10개월의 시간이 남았을 때 과감하게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유통이라는 방향으로 틀었고요. 근데 문제는 또 한 가지 유통에 오고 나서 또 클루즈에 빠졌어요. 유통에 오고 나서 또 클루즈에 빠졌습니다. 유통에 오고 나서 클루즈에 빠진 부분은 사실 브랜드였어요. 역설적으로. 그 다음에 제조 이 클루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쓰면 해결된다. 제가 그 당시에 머리 빨리 말려주는 장갑을 판매를 했었는데 머리를 빨리 말려주는 장갑이 일본에 있는 장갑이 국내 SNS에서 완전히 그때 반응이 장난 아니었어요. 난 저거 있으면 무조건 산다. 이런 반응들이 다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때 국내에 그 물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저거를 그러면은 일본이나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거나 국내에서 만들면 대박 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본에서 수입을 알아보니까 너무 단가가 비싼 거예요. 뭐 장갑 하나에 10,000원 넘게 팔아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을 해보니까 1,000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중국에서 수입을 했는데 역시나 중국산. 그래서 이제 머리에다가 그 장갑을 닦았는데 털이 우수수 다 빠지더라고요. 머리에 이제 털이 다 묻어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중국이 중국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남은 선택지 하나밖에 없죠. 돈을 써야겠다. 국내에서 제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천만 원치 제작을 했고요. 국내에서 채소로 제작해 주는데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엄마한테 봉제해달라고 할 걸. 그런 선택지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냥 공장을 찾아가서 이거 몇 개부터 만들어줘라고 물어봤더니 2천만 원치 정도 만들어야지 주겠대. 근데 그냥 돈이 있었으니까 돈으로 해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바로 써갖고 그 제품을 제작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샘플링 했을 때는 굉장히 퀄리티가 완벽했어요. 머리 하나도 안 묻어나고 너무 좋았는데, 명품 같았는데, 양산을 하고 나니까 샘플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또 머리에다 이제 말렸더니 털이 또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완전 미치고 발작 된 노릇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걸 위해서 판매를 다 세팅을 해놓은 상태였고, 그리고 그쪽에다가 따져도 이거는 제조 공정상 어쩔 수 없다. 샘플은 아니지 않았냐? 샘플은 원래 그래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근데 어떻게든 제가 그때 세팅을 해놨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랑 뭐 어떻게 지금 내가 싸우고 있다고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일단 세탁기를 한번 돌려봤어요. 근데 웃긴 게 세탁기 돌리니까 털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약간 쎄한 생각이 들었던 게, 중국 상품은 어떻지 하고 중국 거를 세탁기 돌려보니까 털이 안 빠지는 거야. 내가 국내에서 2,000원에 만들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게 뭐였냐면, 내가 그냥 중국 거 10만 원치 사갖고 세탁기 돌렸으면 해결될 문제를 그냥 국내에서 돈으로 해결해서 2천만 원을 써서 해결했구나. 결국 세탁기로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냥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정답이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에 있는 건데, 그냥 돈을 쓰면 해결되겠지, 돈을 써서 좋은 데 맡기면 해결되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클루즈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상품을 2천만 원치 만들었고요.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걸 갖고 이제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상품이 굉장히 잘 팔려갖고 잘 판매가 됐는데, 결국에는 이걸로 번 돈은 하나도 거의 못 받게 되고 사기당한 원금 정도의 일부만 받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생각했던 건, 이때 다시 한번 각성을 했어요.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하찮은 존재고 난 아무것도 본질을 모른다. 내가 지금까지 이뤄왔던 성과는 운이 좋았을 뿐이다. 그리고 저는 클루즈를 깼기 때문이지 나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항상 남들이 하는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정리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겸손하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는 사실은 제가 클루즈에 빠지지 않으려 노력을 했고요. 근데 사실 그때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그때 또 마케팅에 대한 어떤 클루즈가 있었어요. 내가 아까 마케팅을 해왔던 사람이니까 마케팅이 굉장히 어떤 서비스를 홍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마케팅을 잘하면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제가 이제 저한테 사기치신 분이랑 같이 물건을 판매했는데, 그래서 제가 마케팅으로 하루에 한 100개 정도를 매일매일 그 제품을 홍보하는 컨텐츠를 SNS에 올려서 100개 정도 판매를 했고, 근데 저한테 사기치신 분은 그냥 사이트에 올려놓기만 해도 물건이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또 의심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는 게 클루즈고, 그냥 여러 사이트에 여러 물건을 파는 채널에, 그러니까 물건을 사려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 물건을 올려놓는 것가 어쩌면 더 부가가치가 있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의 본질을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제가 이분에게 사기는 당했지만, 지금 이분이 그때 저한테 보여줬던 방법 그대로 전 따라해서 유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은 없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해서 돈이 없어서 다시 단칸방으로 들어갔고, 단칸방에서 서랍을 쌓아놓고 도매국에서 물건을 사서 이분이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 그대로 판매를 했어요. 근데 잘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사기친 분 영상을 올렸잖아요. 사람들이 그분 왜 신상을 공개 안 하냐 라고 얘기해. 너가 그렇게 당했으면 화도 안 나냐? 너 멍청이 너 무슨 바보 새끼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은 사기를 치시긴 했지만 저한테 스승님이에요. 사기꾼은 반드시 나쁘다? 아니 뭐 나쁘긴 한데,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사기꾼 새끼지만 고마워, 약간 이런 이상한 느낌. 네. 사기꾼인데 미워할 수 없어. 왜냐면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걸 할 수 없었을 테니까. 어쩌면 제가 그분한테 사기 당한 것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아서 이 눈앞에 보이는 본질을 다 무시해 가면서 거기에만 집착을 했으면 또 이걸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기친 건 사기친 거고, 그분의 물건 판매하는 능력은 인정해야 되지 않나? 그분 물건을 잘 파는 엄청난 셀러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예를 들면 10x10이라는 채널에 입점해서 10x10에서 이 제품을 그 MD랑 얘기하고 협상을 해서 메인에다가 한번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하루에 500개가 팔리더라고요. 내가 5일 동안 죽어라 마케팅을 해야지 판매되는 물량을 하루 만에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케팅에 갖고 있던 어떤 클로즈를 굉장히 깰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유통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많이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배운 그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회사가 만들어졌다. 그때 이후로는 저는 조심하려고 했던 거는 자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정도로 보이는 유혹들이 계속 보여요. 네,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했고요. 예를 들면 뭐 멋있는 사무실 가지는 거, 직원들은 안 좋겠지만, 직원들은 멋있는 사무실 가고 싶겠지만 사실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멋있는 사무실을 가지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삐까뻔쩍한 으리으리한 되게 고급스럽고 세련된 사무실 가지는 게 어쩌면 클루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그냥 나무 조립한 그냥 책상을 썼다고 하는데, 그게 어쩌면 본질이고, 내가 멋있는 예를 들면 사무실에 집착하게 되는 순간 본질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부터가 사업이 사실은 망하는 첫 번째 지름길이지 않을까. 물론 내가 고객한테 서비스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치면 고객을 응접하는 장소는 예뻐야겠죠. 나는 고객이랑 접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 환경 자체는 내가 물건을 팔겠다고 하면 나는 물건으로 가득 찬 곳에서 생활하는 게 그게 본질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위 친구들은 뭐 주위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결국에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면 멋있는 사무실로 이사 가고 이러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다행히 그런 멋있는 사무실로 가야겠다는 그걸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온라인 유통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은 이런 물건 쌓아놓기가 싫으셔갖고 그냥 자기가 마케팅이나 유통에 집중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물건 쌓아놓기가 싫어서 그 창고에다 맡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게 또 본질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물건을 눈으로 보고 그 상품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물건을 직접 포장해서 나가는 게 그 물건을 더 잘 팔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400개에 가까운 물건을 직접 포장하고 있는 게 또 직원들한테 안 좋겠지만, 안 좋겠지만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물건을 파는 것이 본질이고, 물건을 팔려면 물건 눈으로 봐야 된다 라는 게, 그래서 으리으리한 사무실과 그 다음에 창고에 맡겨놓고 오토로 돌아가는 게 어쩌면 클루지고, 내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 상품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걸 소비자들이 왜 살까 생각하면서 물건을 파는 게 어쩌면 본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저는 성공에 대한 클루즈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성공으로 생각하는 거에 대한 클루즈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자유가,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하면 난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어쩌면 이게 클루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제 강의로 비유하면 제가 온라인 강의가 있고 오프라인 강의가 있는데 비용은 똑같아요. 근데 온라인 강의는 제가 그냥 사람들한테 동영상 수강 링크를 보내주면 할 일이 없어요. 끝나고, 오프라인 강의 내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4시간 동안 떠들어야 돼요. 그럼 제가 사실 오프라인 강의를 안 하고 온라인 강의만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이유는 온라인 강의가 훨씬 더 돈을 편하게 벌 수 있지만
온라인 강의를 하는 이유는 내가 그 시간과 공간에 가서 내가 거기 가서 사람들한테 열심히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내 설명하는 능력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내 실력이 계속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시간과 공간이 있다고 한들 내가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점점 내가 이 시간과 공간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벗어나는 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냥 성장하는 게 매일매일 성장하는 게 사실 본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날 거면 사실은 최대한 일을 줄이고 돈을 벌고 났으면 이제 놀아야 되는 건데 저는 그게 사람들이 되게 지향하는 바지만 어쩌면 클로즈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정답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저는 어쩌면 이 개념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성공의 가치에 대해서 성공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성공한 사업가들이 그 사업을 매각하고 나면 이제 하는 것들이 스타트업에다 투자를 해요. 그들이 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자기가 잘 아는 분야니까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자기랑 같은 입장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줌으로써 사실은 그분들한테 도움을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성취감 내지 그다음에 남을 도왔다라는 어떤 뭐 기분 어떤 사람의 고독감 같은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저희 회사에 저처럼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회를 좀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직원 3분 정도가 계신데 작년에 한 분이 매출 5억, 한 분이 3억, 한 분이 1억 정도 매출을 내셨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물론 대단한 뭔가 내가 뭐 매각을 한 다음에 내가 대단한 성공을 해서 남들을 도와줘야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배워서 잘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사원님 들어가셔도 돼요. 지금 들어가시죠 먼저. 그래서 내가 대단히 성공하고 나서 사람들 도와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배워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지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주위에 그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또 그 사람한테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면 또 나한테 고마워하고 나의 어떤 파트너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버시기도 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분들이 좋은 저희 회사에 그 반대로 그만큼의 또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또 그런 공헌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잘 되는 게 결국에 돌고 돌아서 나한테도 잘 되는 일이었고 그래서 결국에 내가 나중에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 사실은 돈을 벌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클루지고 내가 성공하는 과정들 안에서 그들이랑 같이 성장을 해야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본질적인 게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자유는 어쩌면 성공에 대한 이건 어쩌면 클루즈일 수도 있겠다. 이 성장에 대한 거는 본질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내 주위 사람들이랑 같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같이 동반 성장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본질적인 것 같다. 꼭 성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 도와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클루지를 벗어나서 남들보다 굉장히 못했던 인생에서 남들보다 굉장히 못났던 인생에서 남들보다 갑자기 잘하게 됐고요. 근데 결국 그 잘됐던 거를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받은 돈 2억을 다 까먹었어요. 그것도 클루지 때문에. 근데 다행히 그때 또 클루지에 대해서 인지를 함으로써 그때 이후로는 어떤 이런 큰 사건 없이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고요. 그때 이후로 저는 항상 강박적일 정도로 클루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정도라고 믿는 게 어쩌면 클루지이지 않을까? 사람들은 다 이걸 하라고 하는데 이걸 하면 안 되는 게 아닐까? 이거 클루지 아닐까라는 의심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정도인지에 대해서 이게 정말 본질인지에 대해서 저 스스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끝까지 의심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제가 계속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더 큰 성공을 해 나갈 때까지 저는 이런 클루지에 대해서 유의하면서 절대 어떤 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온라인 유통에 대해서도 또 사실 제가 이 클루지를 통해서 정리한 온라인 유통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 클루즈를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클루즈를 이해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물건을 잘 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클루즈가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그 클루즈에 빠지지 않는 이상 예를 들면 물건을 판매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딱 한 가지 예시만 얘기 드리고 뭐 끝낸다고 하면 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최저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최저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건 클루즈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데서 최저가를 살려고 하지 자기가 간 장소에서 최저가를 살려고 하지 그 갈 수 있는 모든 장소를 다 후보지로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은 편의점이 최저가가 아닌 걸 알면서도 갑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가 굉장히 한 10개, 20개에 가까운 온라인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 사이트마다 최저가가 다 달라요. 근데 예를 들면 에이블리를 쓰시는 분은 에이블리에서 최저가를 찾아서 물건을 사지 그 10개 채널을 다 뒤져서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고가의 물건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이하 제품이라고 치면 그분은 에이블리만 검색한 다음에 그 물건을 가장 싸면 사요. 그러면 이제 판매자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 내 상품이 최저가가 아니니까 물건을 못 팔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클루즈입니다. 내 상품이 최저가가 아니니까 물건 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10개의 채널이 있다고 치면 그 10개 채널 안에서만 최저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물건을 판매할 때 10개 채널에 대한 최저가를 다 조사를 합니다. 가격을 다 조사를 하고요. 10개 채널에 대해서 내 가격이 메리트 있는 가격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채널이라도 두 채널이라도 세 채널이라도 내 상품이 갖고 있는 가격에 메리트가 있겠다고 하면 그게 어떤 채널에선 최저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소싱해서 판매를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월 매출 한 4억 정도까지 물건을 팔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그 원리가 클루즈에 가깝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은 어떤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물건을 구매하고 나서 내가 최저가가 아니지라고 계속해서 그 자기를 생각하는 게 본인에게 굉장히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물건을 산 데서 최저가를 샀으면 난 합리적인 소비를 했어 라고 이제 스스로 내가 정도를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쇼핑의 정도를 구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판매자들은 또 역설적으로 판매자들은 클루즈에 또 빠져 있어요. 초보 판매자들은 클루즈에 빠져 있습니다. 최저가가 아니면 물건을 팔 수 없어 라고 해서 도전조차 하지 않거나 판매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쿠팡만 쓰는 판매자는 소비자도 쿠팡만 쓰겠지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요. 그게 클루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에이블리 같은 채널을 얼마만큼 많이 쓰고 있는지는 인터넷에 처분 다 나와요. 에이블리 쓰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넘는데 거의 수백만 명인데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거를 굳이 검색해보면 나올 정보를 야 에이블리 그런 거 누가 써? 다 쿠팡 쓰지. 이런 식으로 다 애써 그 진실을 무시해가면서 본질을 다 무시해가면서 그냥 본인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걸 따른다. 사람들은 결국. 그래서 이 클루즈에 사로잡혀서 이 유전자가 아까 얘기했지만 아직 덜 진화돼서 사람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자기가 믿는 정도를 그냥 한다. 그래서 물건을 판매할 때도 저는 클루즈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클루즈를 이해하고 있으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구매에 있어서 실수하는가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판매자들이 클루즈 때문에 어떻게 실수하는가를 알고 나면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판매 전략을 구사할 수 있고요.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불리한 조건을 갖고도 물건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클루즈를 이 온라인 유통과 연결시킨 제가 전략들을 굉장히 많이 짜놨는데요. 이걸 사실 오프라인 강의에서 온라인 강의에서는 공개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온라인 저희 유튜브에서는 모두 다 풀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여러분들이 클루즈를 어떻게 배우면 내가 돈을 버는 데도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클루즈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